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자격증을 공부해야 될지, 시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네.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며 내가 쏟아부어야 하는 노력과 비용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사실 경제학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마치 이 프레임으로 세상을 이해하면 이 세상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학문이 또 경제학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경제학이라 그러면 뭔가 도표라든지 수치라든지 굉장히 멀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 공부를 거친 학생들이 경제학을 좀 이런 이유로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도대체 경제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요. 네. 이 유튜브 영상들도 보고 멘토들 얘기도 들어보면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과 재테크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용어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마치 경제학 공부를 재테크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재테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을 운용하는 행위예요. 네. 재테크를 공부하려면요, 돈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미 타겟이 잘못된 거죠. 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재테크를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재테크는 돈을 굴리는 행위인데 전제가 안 맞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와전이 돼서 마치 재테크가 돈을 버는 행위처럼 팔아요. 진위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 그걸 하고 있어요. 맞네요. 예. 그렇잖아요. 이거 되게 맞습니다.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이상한 사실 상황입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정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자기의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를 돈이 많이 번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재테크여야 될 것 네, 같아요. 원래 예, 그렇게 되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자기가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를 아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재테크인 거죠. 네. 돈을 버는 방법은 별개입니다. 별개네요. 네. 그렇죠. 그걸 우리는 이제 투자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요, 경제에 이제 경제학의 범주에 들어가기는 하는 이야기인데 네. 투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 자본을 네. 소비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을 소비하지 않고 미래로 그 소비를 미루는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미루는 거네요. 그렇죠. 네. 미루는 행위를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요. 네. 일확천금을 노리잖아요. 보통 우리가 네, 투자를 하면. 맞습니다. 네. 뭐 3개월 사이에 200%의 수익을 내는 법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또 예를 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매달 600만 원씩 받는 법,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부동산 사지 말고 주식 투자하세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뭐 30억 벌어서 은퇴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쓰지 않을 돈을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미래에 그거를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한 돈이 사실 뭐예요? 전체 투자금이에요. 네. 이 투자금은 시간이 가면 물론 우리가 이제 열린 경제이기 때문에 조금 안 맞아요, 수치가. 네. 하지만 닫힌 경제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확히 그 돈은 GDP의 성장만큼 커져야 돼요. 커지겠네요. 네. 평균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을 놓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네. 이들의 수익률은 GDP 성장률이어야 돼요. 원래는 예. 그렇죠. 네. 물론 열린 경제니까 조금 바뀌어요. 네네. 수치가 조금 바뀌긴 하지만 대략 그렇단 대략, 말이죠. 네. 그럼 우리 GDP 성장률이 몇 프로예요? 3%가 안 된단 말이죠. 네. 3%, 4%? 네. 근데 300%를 버시겠다.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이유가 경제학이라는 거는요. 네. 아니면 경제라는 거는요. 네.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된다.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된다.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뭐 저축이 떨어진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 학문이 아니라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유를 어떻게 사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문입니다. 사유하는 방법을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돈을 주고 하는 것과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거의 차이가 있잖아요. 라고 네. 했을 때 되게 재밌어 하셨잖아요. 네, 재밌었습니다. 경제학이 딱 이거예요. 네. 경제학이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공부하는 학문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가성비예요. 가성비. 세상을 볼 때 네.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과 이게 재무적 효용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행복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써야 되는 비용에 이 관계의 가성비를 보는 나에게 고려하게 하는 학문이 경제학입니다. 즉 세상을 보는 여러 시각 중에 네. 가성비라는 네. 정확히 우리는 그걸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부르긴 해요. 정확히는. 네. 하지만 그 가성비라는 프레임을 내가 보는 세계에 씌워서 그 세계를 그렇게 바라보게 해주는 게 경제학의 역할인 거예요. 그 사고들을 배우면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자본이나 자원들 말고 내 인적 자원들을 쓸 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네. 아니면은 뭐 이 자격증을 공부해야 될지, 시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네.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며 내가 쏟아부어야 하는 노력과 비용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사실 경제학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그 결정의 방법들. 그죠? 그렇죠. 네.
마치 이 프레임으로 세상을 이해하면 이 세상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학문이 또 경제학이에요. 장단이 있는 거죠. 매력이 있는. 그래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셨을 때 일반 사람들 특히 뭐 이제 수험 생활을 끝내고 하는 분들이 이런 정도 어떤 용어 같은 것들 아니면 뭐 개념 같은 것들을 좀 알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경제학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는 시각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을 배워야 돼요. 이게 네. 대전제예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당연히 뭐 네.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갈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뭔가 엄청나게 비밀스럽고 특별한 게 있어서 보세요 여러분, 이 단어는 꼭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좀 약간 유혹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는 대답이 나오고 맞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럴 때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요새 네이버 프리미엄에서 되게 키워드 중심으로 경제학을 설명하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제가 다뤘던 단어들을 보면요. 네. NFT, 네. 스펙, ESG, ETF, 유니콘 기업, 분산 투자, 가치 투자, 환율, 기준금리, 금리 인상, 지하경제, 분식회계, 행동주의 펀드, 스태그플레이션, 뱅크런, 양적 완화, 안전자산, 기본소득, 기pen제, 인덱스 버블, 외부 효과, 기축통화, IMF 1대1로. 네. 아무 상관없죠. 키워드들이 키워드들 서로 아무 상관없잖아요. 언뜻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직적이지 않아요. 제가 이 단어를 선택을 한 게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죠. 네. 근데 시의적절한 단어이거나 예를 들면 NFT는 NFT가 한참 떴을 때 네. ESG도 마찬가지예요. 분산 투자나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 조작 사건 나왔을 네, 때 네. 다루기도 하고요. 뭐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양적 긴축이 일어날 때 제가 양적 완화를 다루기도 하고 굉장히 시의적절한 단어들을 개념들을 다뤘던 적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기본 개념들을 다룬 것도 있어요. 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룬 것도 있고 막 그냥 제가 궁금한 걸 막 제가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 던진 것도 있거든요. 네. 백화점식이에요. 네. 이게 왜 이런 구조가 나타나냐면 뭘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필요한 거나 궁금한 걸 공부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답을 드립니다. 네.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요하거나 궁금한 것. 주관적이기 때문이에요. 주관적이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모두가 이 개념을 꼭 알아야 된다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그것보다는 내가 뭘 궁금해하고 네. 내가 뭘 필요로 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뭐가 필요한지를 깨달아서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건데요. 네.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가 빠져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참 좋은 말 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어떻게가 빠지는 게 그럼 내가 뭘 필요로 하고 뭘 모르는지를 어떻게 알아? 라는 질문이 튀어나와야 정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이게 결국은 커스터마이즈드 러닝이에요. 맞춤형 습득인데 네. 맞춤형 습득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읽어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되게 다양한 경제 자료들을 봐보시고 순수한 궁금증을 갖고 이 세계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거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궁금한 거를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배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일상생활에서의 습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를 할 때도 목적이라든지 흥미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한 편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단적인 어떤 방법이니까요. 얘들을. 뭐 스티븐 레비 괴짜의 경제학 같은 책들이 어려운 책을 좀 일상 사람들이 보기 쉽게 풀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야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경제학 원리로 설명이 되는구나 되나? 약간 이런 의문을 네. 가졌어요. 그런가요? 답이요. 네. 낸 이유예요. 네냐 가능하지만 약간 그런 건가요? 네 아니요입니다. 네, 아니요. 답이 사실.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학은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요. 네. 친구 3명이 있어요. 밥을 먹어요. 근데 네. 3만 원짜리 백반을 먹을 수 있죠. 네. 아니면 5만 원짜리 보쌈을 먹거나 네. 아니면 10만 원짜리 고기를 먹거나 20만 원짜리 뷔페를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죠. 이걸 놓고 선택지가. 경제학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고요. 네. 거기서 자기가 그 고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을 먹고 싶은 정도와 네. 거기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양과 이런 것들을 쫙 계량화 시켜놓고 아니, 나면 계량화 그렇죠. 시켜가지고. 거기서 내가 각자가 얻는 행복까지 싹 다 더해보면은 네. 보이잖아요. 나오겠네요. 네. 그럼 뭘 선택해야 될지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이게 공리주의적 시각에 기반한 계량화된 효용인 거거든요. 네, 우리가 계량화된 효용. 이게 네. 이제 경제학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는 내용인데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얻을 행복을 수치화시켜서 다 더해놓고 이게 비용과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세상에 모든
그 현상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경제학이라고 하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고, 저도 이제 아까 뭐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무의, 마이클 포터 이런 것들도 도대체 무슨 얘기야? 처음에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을 또 하고 그랬으니까요. 이 경제학 책, 어려운 책들 좀 읽기 좀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사회과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네. 경제학만의 문제는 사실 아닌데요. 되게 객관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되게 계량화되어 있고 되게 당위적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왠지 피도 눈물도 없이 이렇게 딱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쓰던 방법이 뭐냐면요. 대충 해요. 아, 대충 하신다고요? 그게 이제 제 그 꼼수인데요. 어떻게 네. 보면은 네. 뭔가를 경제학을 새로 공부를 해야 되거나 뭐 논문을 봐야 되거나 뭐 아니면 뭐 누군가 뭐 새 책을 냈다거나 하는데 제가 봐야 되는 상황이 오면 네. 안 진지하게 읽어요. 왠지 근데 진지하게 딱 머리까지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라인 바이 라인으로 멈춰야 돼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렇죠. 네네. 정말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뭐 이해 못했어? 이거 말이 되나?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걸 이해하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큰 그림.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라고 하다 보면요. 이 책을 볼 때 탁탁탁 뒤에를 좀 봤다가요. 네. 막 봐서 뒤에를 좀 봤다가 목차를 한번 봤다가 네. 하고 앞에를 다시 찾아보다 이런 식으로 책이 읽혀져요. 먼저 중심 메시지를 이렇게 찾으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순서대로 잘 읽질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순서대로 읽어야 된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책에도 내가 아는 내용이 이미 아는 내용도 존재할 네. 수 있고요. 내가 모르는 내용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내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동의는 하나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경우의 섞여 수들이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만의 이 책을 보는 관점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점을 만든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면 뭐라고 해야 하나 이거를 돋보기는 아니죠. 그 안경을 통해서 네. 이 책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그 책의 저자가 원하는 내용을 내가 모두 알아내기에는 그것도 그 사람이 의도한 대로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겠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네, 얘기잖아요. 그렇게 돼서 전 이제 이걸 직관에 의존한 독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직관에 의존해서 한번 쭉 읽어요. 네. 그러면 중간중간에 어떤 게 나오면요. 이거 이상해. 네. 그런 게 나와요. 그럼 고기는 좀 꼼꼼히 봐요. 네. 그러면서 뒤에서 이 사람이 요거에 관련해서 무슨 얘기 하나 좀 찾아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내가 맞았나 틀렸나도 보고요. 보다 보면 이게 궁금한 데가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찾아봐요, 인터넷에. 찾아보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항상 옆에 꼭 핸드폰을 두거나 탭을 두고 책을 보거든요. 바로 찾아보실 수 있도록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책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거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모르는 부분을 딱 이해를 해야 되네요. 독서의 목적은 이 책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궁금한 걸 찾아보고 내가 만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적 만족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책을 읽었다는 허영심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 책의 저자와 내가 교감을 했다는 행복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경우마다 내가 필요로 한 자료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제 직장인분들도 저희 채널 많이 보시는데요. 이런 책들은 좀 읽었으면 좋겠다. 수험생분들이 사실 본격적으로 경제학 책 읽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직장인분들이 기본적인 요 정도는 좀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책이 있으실까요? 경제학의 철학적 측면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국부론. 뭐 멜서스의 인구론이나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나 네. 힉스의 가치와 자본 네. 아니면 프리드먼의 그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나 노예의 길.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이런 책들을 제가 자본주의와 추천을 드려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추천한 책들이요. 네. 어려워 보이나 굉장히 유명한 책 네, 너무 유명한. 이거나 읽기 편한 책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추천을 한다면 ESG가 요새 핫한데 네. ESG에 대한 뭔가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제가 아돌프 벌리의 근대 기업과 사유재산이라는 책을 네. 되게 추천을 해요. 진짜 정말 없거든요. 아. 옛날에 쓰여진 책이라서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라이트하게, 조금 네. 더 가볍게 내가 ESG를 좀 보고 싶은데 네.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자와 히로후미 우자와 히로후미. 우자와 히로후미의 발음도 어려운데요.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같은 책들이 있어요. 자동차의 사회적 예뻐요 비용. 책이. 네. 번역본을 보면 네. 표지 자체가 너무 예뻐서 보기 좋고요. 네. 얇아요. 네. 근데 쓰여지는 거는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일본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도쿄에서
자동차들이 늘어나면서 인간의 거주 지역이 부족해지는데 이 자동차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비용을 시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신선한데요? 예뻐요. 네. 글도 예쁘고요. 네, 그림도 예쁘고요. 네. 너무 재밌게 읽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또 권할 때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경제 위기나 버블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코인러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인 쪽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버블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이때는 로버트 실러의 뭐 비이성적 과열이나 하이먼 미스키의 불안전한 경제 안정화시키기 아니면 아까도 뭐 케네스 로고프의 이번엔 다르다 같은 네. 책들을 이제 추천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의 목적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그렇죠. 없네요. 네. 야, 그래도 제가 읽은 책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조금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책 피하고 자동차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